레일이 울었습니다. 등 뒤에서 철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동을 저는 18년 동안 기관실에서 느껴왔습니다. 열차가 오고 있었어요. 제가 수천 번 몰았던 바로 그 열차가 지금 제 등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등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 감고 꼭 잡아. 저는 뒤에서 달려오는 열차를 피해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70cm, 난간도 없는 비상통로가 전부였습니다. 왼쪽은 레일이었어요. 오른쪽은 15m 아래 얼어붙은 압록강이었습니다. 영하 25도의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딸아이의 머리카락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발밑에 철판이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내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8년 동안 사람을 실어 날랐습니다. 수천 명을 이 다리 위로 보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아버지, 나도 한 번만 태워줘 했을 때 저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왜 자기 열차 앞에서 도망쳐야 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철입니다. 올해 47살이에요.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열차를 몰았어요. 신해주에서 출발해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 단둥까지 그 길을 수천 번 왕복했습니다. 2013년 봄, 저는 35이었습니다. 아내 순옥이는 32이었고 아들 민수가 16, 딸 은별이가 11살이었어요. 신의주 철도관사 단칸방에서 넷이 살았습니다.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크기였어요. 어른 둘이 나란히 누우면 벽에 어깨가 닿았습니다. 천장은 손을 뻗으면 닿았어요.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겨울이면 그 틈으로 찬바람이 올라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순옥이가 부엌에서 옥수수죽을 끓이면 좁은 방 안에 뿌연 김이 찼어요. 그 김 냄새가 저의 아침이었습니다. 옥수수를 물에 풀어 끓인 묽은 죽이에요. 숟가락을 들어 올리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따뜻했어요. 새벽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건 그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은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제 도시락을 쌌어요. 11살짜리가 매일 아버지 도시락을 싸는 게 그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도시락이라고 해봐야 옥수수밥에 김치 조금, 된장 한 숟가락이 다였어요. 은별이는 그걸 양은 도시락통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느 날 은별이가 도시락통을 들어보더니 말했어요. 아빠 도시락은 왜 이렇게 커? 제가 대답했습니다. 기관사는 배가 커야 한다. 은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구석에서 교복 단추를 채우면서 웃지 않았어요. 16살 사내 아이는 이미 웃는 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제 점퍼 지퍼를 올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조심해요. 매일 하는 말이었어요. 매일 같은 말인데 매일 고마웠습니다. 순옥이는 그렇게 말해주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1997년 5월 5일에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신의주역 앞에서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작업복 왼쪽 가슴에 기름이 번져서 검은 얼룩이 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 옷을 입으셨습니다. 빨아도 기름때가 빠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옆에 20살도 안 된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기관 조수도 아니었어요. 철도국에 막 배치받은 풋내기였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웃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둘 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최동수, 1950년생, 평생을 신의주 철도에서 사신 분이에요. 철도 정비공이었습니다. 기관차 바퀴를 갈고 레일을 두드리고 볼트를 조이는 일을 40년 넘게 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시면 손에서 쇠냄새가 났어요.
비누로 씻어도 그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으면 그 냄새가 코에 닿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손이었지만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냄새였으니까요. 아버지는 기관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기관차를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정비를 하면서 기관실을 들여다보셨대요. 레버를 잡고 철교를 건너는 기관사를 보면서 언젠가 저 자리에 앉겠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성분이 걸렸습니다. 성분이라는 건 남한으로 치면 집안 배경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거예요. 성분이 나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가 해방 전에 일본 쪽에서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성분에 찍힌 겁니다. 아버지는 기관사 시험에 3번 지원하셨어요. 3번 다 서류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실기 시험장에도 못 가보셨어요. 서류를 내면 돌아오는 건 한 장짜리 통보서였습니다. 부적격.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3번째 통보서를 받은 날, 아버지는 퇴근하고 돌아오셔서 밥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밥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 지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번이면 충분하셨던 거예요. 3번이면 희망이 수치로 바뀌는데 충분했던 겁니다. 제가 2003년에 기관사로 승급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를 부르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40년 동안 쇠를 만져서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굵고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딱딱한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아들이 이뤘다는 것, 그게 기쁘면서도 어딘가 아프셨다는 것. 아버지는 늘 한마디를 하셨어요.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배고플 때도, 힘들 때도,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었고, 살아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2013년에 아버지는 63이셨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였어요. 역 근처 단칸방에서 홀로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우셨고 혼자 늙으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도시락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의 방은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야 했어요. 골목에는 빨래가 줄에 걸려 있었고 누런 벽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문을 열면 찬 공기가 먼저 나왔어요. 겨울에는 방 안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도시락을 받으시면서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영철아, 기관사 잘하고 있제? 제가 예, 아버지 하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도시락 뚜껑을 여셨어요. 옥수수밥이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조금하고 된장 한 숟가락이에요. 아버지는 한 숟가락을 드시고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씹으셨어요. 마치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밥인 것처럼. 저는 아버지가 밥 드시는 걸 지켜봤어요. 63세 아버지. 40년을 철도에서 바치고 기관사가 되지 못하고 퇴직하고 지금은 혼자 이 추운 방에서 사십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아버지의 손이 보였어요. 40년 동안 쇠를 만진 손, 손가락 마디가 굵고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숟가락을 쥐고 있었어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원한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기관차 레버를 한번 잡아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소박한 것조차 성분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졌어요. 관절이 안 좋으셔서 겨울이면 무릎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을 주무르셨어요. 뼈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나왔어요. 골목을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매일 달리던 그 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압록강 철교, 길이가 900여 미터쯤 됩니다. 기관실에서 보면 3분도 안 걸려요. 레버를 잡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건넙니다. 레버는 묵직한 쇠 막대기였어요.
잡으면 손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22년 동안 그 레버를 잡았더니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아버지의 손과 똑같은 위치에 레버를 앞으로 밀면 열차가 가속했고 뒤로 당기면 감속했습니다. 제 손끝에 100톤짜리 기관차의 무게가 걸려 있었어요. 기관실 창문은 넓었습니다. 왼쪽 창문으로는 신의주가 보이고 오른쪽 창문으로는 단둥이 보였어요. 같은 강인데 양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의주 쪽은 어두웠어요. 밤이면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지만 그것도 드문 일이었어요.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있어도 빠르게 지나갔어요. 천천히 걷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급하게 가거나 급하게 돌아오거나. 단둥 쪽은 달랐어요. 밤이면 형형색색 네온 사인이 켜졌습니다. 자동차 불빛이 줄지어 흘렀어요. 건물마다 불이 환했습니다. 강변 공원에는 사람들이 산책을 했어요. 천천히요. 아무데도 안 가는 것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깜깜하고 한쪽은 대낮 같았어요. 18년 동안 그 광경을 봤습니다. 매일 봤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참았습니다. 반둥역에 정차하면 보통 2시간에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화물 검사도 하고 서류 확인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기관실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밖에 나갈 수는 있었지만 역 구내를 벗어나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역 간에 작은 매점이 하나 있었어요. 기관실 문을 열고 나서면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신의주역에서는 석탄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어요. 단둥역에서는 빵 냄새가 났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냄새가 바람에 섞여왔습니다. 코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살살 스며드는 냄새였어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배가 고팠습니다. 도시락은 진작에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중국인 영무원이 크림빵 2개를 건넸습니다. 먹어봐, 맛있어. 하얀 봉지에 담긴 빵이었어요. 만져보니 부드러웠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북한에서는 만져본 적이 없는 촉감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달았습니다. 버터 같은, 설탕 같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냄새였어요. 저는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관실로 돌아와서 레버를 잡았어요. 주머니에서 빵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신의주까지 3분. 그 3분 동안 빵 생각만 했어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은별이와 민수 앞에 빵을 꺼내 놓았어요. 은별이가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코에 갖다 대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빠, 이거 무슨 냄새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크림이 입가에 묻었어요. 은별이가 혀로 입가를 핥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을 겁니다. 민수가 빵을 집었어요. 한 입 빼어 물고 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씹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버지가 옥수수밥을 씹는 것처럼 천천히. 다 먹고 나서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눈이었습니다. 은별이가 물었어요. 아빠, 이거 어디서 났어? 순옥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역에서 주운 거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빵 하나에 거짓말 하나. 사소한 것 같지요. 하지만 그 거짓말의 무게를 자식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이가 좋은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데 알게 해주면 위험한 세상. 모르는 게 안전한 세상. 그게 우리가 사는 곳이었어요. 또 참았습니다. 그 빵 이후로 민수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구석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슬슬 질문이 많아졌어요. 2013년 가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민수가 물었어요. 아버지, 기차가 단둥역에 서면 밖에 나가봐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냥요. 거기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순옥이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떠서 민수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먹어라. 별거 없다. 거짓말이었어요. 단둥역에 내리면 빵 냄새가 났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과자를 들고 뛰어다녔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세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기차로 3분 거리예요.
3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평생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민수의 질문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단둥에는 텔레비전이 집마다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고기를 매일 먹어요? 저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말을 돌렸습니다. 대답을 해주면 안 됐어요. 호기심은 씨앗 같은 겁니다. 한번 심어지면 자랍니다. 그 씨앗이 어디로 자랄지 저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심은 건 저였습니다. 크림빵 2개로. 2013년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어요. 관사방에 외풍이 심해서 이불을 2겹으로 덮어도 새벽이면 코끝이 얼었습니다. 순옥이가 은별이를 꼭 안고 잤어요. 민수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잤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서 아이들 이불을 여며줬어요. 아이들 발이 차가웠습니다. 그 발을 손으로 감싸주면 제 손바닥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작은 발이었습니다. 은별이 발은 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어요. 기관실은 따뜻했습니다. 엔진 열 때문에 한겨울에도 기관실 안은 따뜻했어요. 레버를 잡고 있으면 쇠에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곳에서 일했고 가장 추운 곳에서 잠을 잤어요. 2013년 12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역 사무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가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깨에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방 안에 담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눈이 작고 날카로웠습니다. 최영철 기관사 동무. 예, 나는 국가보위성 소자 박상길이요. 보위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한으로 치면 국정원 같은 곳인데 국정원보다 훨씬 무서운 곳이에요. 보위부가 부르면 아무리 담이 큰 사람도 손이 떨립니다. 소자는 남한으로 치면 소령쯤 되는 계급이에요. 박상길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단둥행 특별 화물이 있소. 동무가 직접 몰아야 하오. 서류에는 화물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특별 화물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화물이 뭡니까? 박상길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어요. 웃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동무는 레버만 잡으면 돼요. 화물칸은 신경 쓰지 마시오. 화요일이 왔습니다. 새벽에 역에 나갔어요. 화물칸이 이미 연결돼 있었습니다. 평소 화물칸과 달랐어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화물칸 옆에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기관실에 올라탔습니다. 레버를 잡았어요. 출발했습니다. 철교를 건너는 동안 화물칸에서 냄새가 났어요. 쇠 냄새와 기름 냄새 사이에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땀 냄새 같기도 하고 쉰 냄새 같기도 했어요. 사람 냄새였습니다. 기관실 문 너머에서 그 냄새가 스며들어 왔어요. 저는 기관실에 앉아 레버를 잡고 앞만 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철교 위를 지나는 3분 동안 레버를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해 겨울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아버지의 단칸방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이불 속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무릎을 주무르고 계셨어요. 아버지, 도시락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불에서 나오시면서 무릎을 펴셨어요. 뼈 소리가 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셨어요.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영철아, 기관사 잘하고 있제? 예, 아버지.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아버지는 도시락 뚜껑을 여셨어요. 한 숟가락을 드시고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씹으셨어요. 방 안에 숟가락이 도시락통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나왔어요. 골목을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2013년이 그렇게 저물었어요. 압록강 위에 얼음이 두껍게 얼었고 기관실 창문 밖으로 단둥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레버를 잡았어요. 수천 명의 승객과 이름 모를 화물을 싣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저는 22년을 보냈어요. 22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을 그 기차에 태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가족이 탈 수 있는 기차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연한 일이 가슴에 박히기 시작한 건 그해 겨울부터였습니다. 균열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2014년이 밝았습니다. 그 해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3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현관에 군화 2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군화였어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방에 들어서니 보위부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벽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 왼쪽이 벌폭에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순옥이가 그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동무님들,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마가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보이부원 하나가 USB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안에 중국 영상물이 가득하오. 이 정도면 교화소감이오. 17살짜리 아이를 어른 둘이 때렸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피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기관사가 보위부에 대들면 그날로 끝입니다. 가족 전체가 끝나요. 보위부원이 나가고 나서 민수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수건을 적셔서 부어오른 볼 위에 올렸어요. 민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원망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체념한 눈이었습니다. 17살이 그런 눈을 하고 있었어요. 기관사는 100톤짜리 열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중국 드라마에 빠진 건 아버지가 가져온 크림빵 때문이었어요. 그 빵이 호기심의 씨앗이었고 그 씨앗이 USB로 자랐고 그 USB가 아들의 얼굴을 부어오르게 만든 겁니다. 씨앗을 심은 건 저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게 빨라졌습니다. 4월에 박상길이 다시 찾아왔어요. 최 기관사 동무, 당 조직에서 동무의 가정을 주시하고 있어. 아들 거는 이번에 봐줬으니 앞으로 조심하시오. 봐줬다는 말이 협박보다 무서웠습니다. 빚을 졌다는 뜻이니까요. 보위부에 진 빚은 언제든 회수됩니다. 여름이 왔어요. 순옥이가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은 북한의 비공식 시장이에요. 남한으로 치면 재래시장 비슷한 건데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순옥이는 두부를 만들어 팔았어요. 새벽에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하루에 강냉이 서너 줌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 넷의 저녁이었어요. 어느 날 단속이 들이닥쳤습니다. 보안원들이 좌판을 뒤엎었어요. 두부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순옥이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렀어요. 집에 돌아온 순옥이가 부은 발목을 끌면서 웃었습니다. 괜찮아. 두부 세모는 살렸어. 앞치마 안에 두부 세모가 들어있었어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벽을 쳤어요. 손등이 까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가장이 돈을 못 벌면 가족 앞에 서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일입니다. 그 마음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을이 되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체포되셨습니다. 시장에서 쌀을 암거래하시다 보안서에 걸리셨어요. 보안서는 남한으로 치면 경찰 같은 곳입니다. 교화소 6개월형을 받으셨어요. 교화소라는 건 노동교화시설이에요. 남한의 교도소보다 훨씬 열악한 곳입니다. 저는 면회를 신청했어요. 거부당했습니다. 교화소 철조망 앞까지 가봤어요.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색 건물과 철조망만 있었어요. 철조망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철조망이 흔들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쌀을 판 건 우리 가족 먹이려고 그러신 거였어요. 64세 아버지가 무릎이 아픈 다리를 끌고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손자들 먹이겠다고 쌀 한 마를 들고 아버지는 평생 그러셨어요. 말없이 누군가를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그 말이 그때 다시 들렸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박상길이 통보를 했어요. 최 기관사 동무, 다음 달부터 국내선으로 전환이요.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그 한마디가 뜻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압록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 급여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 단둥역 매점의 빵 냄새를 다시는 맡을 수 없다는 것.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건, 아버지건, 전부 엮인 겁니다. 2014년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아들은 맞았고, 아내는 다쳤고, 아버지는 갇히셨고, 직업은 깎였습니다. 참고 또 참았는데, 참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2015년 1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은별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배고파. 두 글자였습니다. 잠결의 한 말이에요. 작은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서 순옥이가 부은 발목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민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멍은 사라졌지만 눈에서 빛이 사라져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압록강 철교의 불빛이 보였어요. 22년 동안 매일 건넌 그 다리. 이제는 더 이상 건너지 못하는 다리. 그날 밤 처음으로 상상했습니다. 다리를 기차가 아니라 걸어서 건너는 것을, 가족을 데리고 반대편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을. 미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기관사니까 그 다리의 구조를 압니다. 레일 옆에 비상보행 통로가 있어요. 폭이 70cm밖에 안 됩니다. 난간도 없어요. 아래는 15m 높이의 압록강입니다. 겨울이면 얼어붙지만 얼음 두께를 장담할 수 없어요. 경비 초소가 다리 양쪽 끝에 있고 야간에는 탐조등이 돕니다. 22년 동안 그 다리 위에서 일했으니까 경비 교대 시간도 알고 열차 운행 시간표도 외우고 있었어요. 미친 생각이 계산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교대는 새벽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이루어져요. 교대하는 15분에서 20분 사이가 가장 느슨합니다. 비정기 화물 열차는 보통 새벽 3시 이후에 운행돼요. 2시에서 3시 사이 그 1시간이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다리 길이는 약 900m, 걸어서 건너면 12분에서 15분, 뛰면 7분에서 8분, 아이를 업고 뛰면 10분, 70cm 통로에서 넘어지면 끝입니다. 계산할수록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계산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이 계획으로 바뀐 건 1월 중순이었어요. 신의주역 보안원 중에 김태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얼굴을 알던 사람이에요. 국경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뭔가를 하나씩 하고 있었어요. 물건을 넘기거나 사람을 넘기거나. 김태호가 전화번호 하나를 줬습니다. 중국 쪽 번호였어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받았어요. 정미입니다. 정미는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사무적이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이 몇 명이요? 넷입니다. 아이는 둘, 18하고 13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아이가 둘이라는 말에 멈칫한 것 같았습니다. 1인당 300만 원, 내시면 1200만 원이요. 루트는 단둥에서 선양, 곤명을 거쳐 라오스로 넘어갑니다.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가면 UN 난민기구에 접수할 수 있어? 1200만 원. 18년 동안 모은 돈을 전부 합치면 될까 말까 한 금액이었어요. 시기는 구정 연휴가 좋소. 경비가 느슨하오. 정미가 말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방법은 동무가 더 잘 알 거 아니오? 중국 땅만 밟으면 내가 맞겠소. 전화를 끊고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옥이에게 말했습니다. 나가자. 순옥이가 저를 봤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순옥이의 눈만 보였어요. 아이들은? 같이. 순옥이가 부은 발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결정했으면 따라갈게요. 저는 순옥이 손을 잡았어요. 내가 꼭 데리고 나간다.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적금을 찾았어요. 조금씩 한 번에 많이 찾으면 의심받으니까요. 순옥이는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면서 중국 돈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부은 발목으로 하루 종일 서서 두부를 팔고 저녁에 돌아와서 중국 돈을 세었어요. 민수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별이에게는 더더욱. 정미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같이 나갈 사람이 더 있어.
명이라는 여자와 아이 하나, 박선영이라는 여자와 아이 하나, 합치면 8명이요. 사람이 많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비용이 나눠지고 서로 도울 수 있어요. 결행일이 잡혔습니다. 2015년 2월 8일, 구정 연휴 직전이었어요. 2월 8일까지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버지 면회를 또 거부당한 날이었습니다. 교화소 담장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색 담장만 있었어요. 그 담장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떤 밥을 드시고 계신지, 무릎은 얼마나 아프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 그게 이 계획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었습니다. 데려갈 수 없었어요. 교화소에 계시니까요.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6개월 형이 끝나도 아버지는 걸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가족을 데리고 나가서 돈을 벌어 아버지를 빼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 2월 7일, 결행 하루 전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말했어요. 내일 새벽에 나간다. 다시는 안 돌아온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디로요? 중국, 거기서 남쪽으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은별이는요? 소풍 간다고 해라. 은별이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일 새벽에 소풍 간다. 따뜻하게 입어. 은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디로? 멀리. 도시락은? 엄마가 싸줄 거야. 13살짜리가 한겨울 새벽 소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자면 가는 거니까요. 은별이가 서랍에서 털모자를 꺼냈었습니다. 모자가 눈밑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따뜻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올려주면서 대답했어요. 따뜻하다. 순옥이는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옷 몇 벌, 속옷, 약간의 먹을 것, 중국 돈, 봉지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순옥이가, 하나는 민수가 매기로 했어요. 저는 은별이를 업어야 하니까 짐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옥이가 벽에서 가족 사진을 떼었어요. 1997년 5월 5일, 신의 주역 앞. 사진 속 아버지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웃고 계셨습니다. 순옥이가 사진을 지갑에 넣었어요. 지갑을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진을 떼고 난 벽에 네모난 자국이 남았습니다. 사진이 있던 자리만 벽지색이 달랐어요. 그 자국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이 방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흔적이 그것뿐인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교화소 앞에 갔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거부당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철조망 앞에 섰어요.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색 담장만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철조망이 흔들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입술만 움직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철조망 너머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 더 말했어요. 밥은 드시고 계십니까?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드린 게 언제이신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해가 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관사방에서 넷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순옥이가 옥수수죽을 끓였습니다. 이 방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었어요. 죽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늘 맡던 냄새였어요. 그 냄새가 그날따라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은별이가 죽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내일 소풍에서는 뭐 먹어? 순옥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보면 알아. 민수는 죽을 천천히 떠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아끼듯이. 마지막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죽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바닥에 죽물이 얇게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방에서 이 그릇으로 먹는 마지막이구나. 자정이 넘었어요. 넷이 옷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옷을 2겹씩 입혔어요. 은별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입어?
순옥이가 은별이 점퍼 지퍼를 올려주면서 말했어요. 소풍이니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운동화 끈을 조여맸습니다. 2번, 3번 확인했어요. 관사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신의주역 뒤편 컨테이너 야적장이었어요. 명희와 아이, 박선영과 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8명이 모였어요. 아이 3, 여자 3, 남자 2.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하얀 입김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명희가 속삭였어요. 정말 건너는 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뒤따라오시면 됩니다. 22년 동안 그 다리 위에서 일한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명희의 아이가 명희 다리를 잡고 있었어요. 대 6살쯤 돼 보였습니다. 눈이 크고 겁에 질려 있었어요. 박선영의 아이는 7살쯤이었습니다. 박선영이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아이가 박선영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45분, 야적장을 나섰어요. 컨테이너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 냄새를 22년 동안 맡았습니다. 익숙한 냄새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면서 걸었어요. 자갈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컨테이너 야적장 끝에서 철교 입구까지는 200m였습니다. 그 200m가 가장 위험했어요. 경비 초소가 철교 입구에서 50m 거리에 있었습니다. 탐조등이 30초 간격으로 돌았어요. 탐조등 빛이 지나가고 다음 빛이 올 때까지 30초. 그 사이에 8명이 200m를 뛰어야 했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부은 발목의 아내를 데리고 컨테이너 뒤에 숨어서 탐조등을 봤어요.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30초. 3바퀴를 세었어요. 30초, 30초, 30초. 정확했습니다. 1시 58분. 탐조등 빛이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저는 은별이를 업었습니다. 뛰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8명의 발이 자갈을 밟는 소리.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 같았습니다. 은별이가 제 목을 꽉 잡았어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은별이의 심장이 제 등에서 뛰는 게 느껴졌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200m를 달려 철교 입구에 도착했어요. 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허벅지가 타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8명이 다 왔습니다. 아무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비상 보행 통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폭 70cm. 왼쪽은 레일, 오른쪽은 어둠이었어요. 난간이 없었습니다. 보행 통로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걸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정비공이 비상시에 쓰는 통로입니다. 아버지도 이 통로 위에서 레일을 두드리셨겠지요. 그 생각이 스쳤어요.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내려다보면 안 됐어요. 한 줄로 섰어요. 제가 맨 앞이었습니다. 은별이를 등에 업고 있었어요. 바로 뒤에 순옥이, 그 뒤에 민수, 그리고 명희와 아이, 박선영과 아이, 마지막에 명희의 남편이었어요. 70cm 위를 한 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밑에서 쇠의 차가움이 올라왔어요. 영하 25도의 철판이었습니다. 신발 밑창을 뚫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발바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옆에서 불었어요. 강 위를 지나온 바람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몸이 흔들렸습니다. 은별이가 제 등에서 움찔했어요. 아빠, 괜찮다. 눈 감고 있어. 괜찮지 않았습니다. 10걸음, 20걸음, 30걸음, 발밑에서 철판이 울렸어요. 8명의 발이 철판을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강 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50m쯤 갔을 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명인의 아이가 발을 헛디딘 겁니다. 명희가 아이를 잡았어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명희가 아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손바닥 안에서 떨렸어요. 명희가 아이 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조용해졌어요. 명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무너집니다. 한 발, 한 발, 70cm 위를 걸었어요. 앞만 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다리 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100m를 지났어요. 아래에서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강에서 올라오는 바람은 옆에서 부는 바람과 달랐어요. 아래에서 위로 몸을 들어 올리듯이 불었습니다. 발이 떠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몸의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양손을 벌려 중심을 잡았어요. 은별이가 제 등에서 고개를 돌려 아래를 봤습니다. 아빠, 아래가 안 보여. 깜깜해. 보지 마. 아빠 등만 봐. 200m, 300m. 발걸음을 셌어요. 하나, 둘, 셋. 세는 게 유일하게 공포를 잊게 해줬습니다. 순옥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었습니다. 발목이 아플 텐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발을 끄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판 위에서 신발이 질질 끌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걸었어요. 400m, 다리의 절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8분이 걸렸어요. 남은 거리 500m. 숨을 고르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8명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입김만 보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철교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불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이었어요. 교대 시간이 끝난 겁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계산이 틀렸습니다. 엎드려. 속삭였어요. 8명이 70cm 위에 엎드렸습니다. 철판에 배를 깔았어요. 영하 25도의 쇠가 배와 가슴에 닿았습니다. 옷을 2겹 입었는데도 추위가 뚫고 들어왔어요. 숨이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은별이가 제 등 밑에 깔렸어요. 제 몸으로 은별이를 덮었습니다. 은별이의 심장 소리가 철판을 타고 올라왔어요. 아니면 제 심장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됐어요. 손전등 불빛이 철교 위를 훑었습니다. 빛이 가까워졌어요. 100m. 빛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50m. 빛이 레일 위를 따라왔어요. 우리가 엎드려 있는 보행 통로 바로 옆이었습니다. 빛이 제 발끝 근처까지 왔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순옥이가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명인의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박선영이 아이의 머리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박선영 가슴에 파묻혔습니다. 30초였어요. 그 30초가 30년 같았습니다. 불빛이 멈췄어요. 한 박자 쉬더니 돌아갔습니다. 경비병이 발걸음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갈을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멀어지고 들리지 않게 됐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철판에 깔렸던 배와 가슴이 얼얼했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멈추면 안 됐습니다. 일어나, 가자.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500m.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600m. 다리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둥 쪽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었어요. 주황색이었습니다. 따뜻한 색이었어요. 700m. 그때 발밑이 흔들렸습니다. 레일이 울었습니다. 이 진동을 저는 22년 동안 느껴왔어요. 손이 아니라 발로 느꼈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오고 있었어요. 진동의 크기로 거리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비정기 특수 화물 열차. 새벽 3시 이후에 오는 거라고 계산했는데 빨랐어요. 시간표에 없는 열차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서 전조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았어요. 하지만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뛰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별이를 업은 채 달렸어요. 70cm 위를 뛰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어요. 서리가 내려앉은 철판이었습니다.
은별이가 제 목을 조였어요. 아빠, 뒤에서 순옥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규칙했어요. 발목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빨랐습니다. 명희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아이 입을 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조등 빛이 등을 비췄어요. 그림자가 앞으로 길게 늘었습니다. 제 그림자, 은별이 그림자, 순옥이 그림자, 8개의 그림자가 앞으로 달렸어요. 레일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철교 전체가 흔들렸어요. 다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순옥이가 넘어졌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무릎이 철판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작은 것이 떨어지는 소리. 순옥이의 지갑이 떨어진 겁니다.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지갑이 열리면서 가족 사진이 바람에 날렸어요. 사진이 철판 위에서 미끄러지듯 날아갔습니다. 민수가 멈췄어요. 돌아섰습니다. 몸을 날려 사진을 잡았어요. 바닥에 한쪽 무릎을 찍었습니다. 철판에 무릎이 부딪혀서 찢어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움켜쥐고 일어났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가! 민수에게 소리쳤어요. 열차가 30m 뒤에 있었습니다. 전조등이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었어요. 하얀 빛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적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쇳덩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뼛속까지 울렸습니다. 바람이 등을 밀었어요. 22년 동안 몰았던 그 열차가 지금 제 가족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뛰었어요. 다리 끝이 보였습니다. 20m, 10m, 5m. 열차의 바람이 은별이의 머리카락을 휘감았어요. 등 뒤로 쇳덩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바람에 몸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난간이 없었어요. 오른쪽은 15m 아래 얼어붙은 강이었습니다. 버텼어요. 두 발로 철판을 딛고 버텼습니다. 은별이를 꽉 안았어요. 열차가 옆을 지나갔습니다. 3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바람이 몸을 후려쳤습니다. 열차의 무게가 공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100톤짜리 쇳덩이가 만드는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몰았던 바로 그 무게. 은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은별이를 껴안고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열차가 지나갔어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동이 사라졌어요.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다리가 끝났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흙이었어요. 콘크리트도 철판도 아닌 흙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흙이었어요.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은별이를 내려놓았어요. 은별이가 제 옆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순옥이가 뒤에서 쓰러지듯 앉았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무릎인지 순옥이 발목인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가 피 묻은 무릎을 잡고 옆에 앉았습니다. 바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명희와 박선영, 아이들 8명 모두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있었어요. 8개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분이었을 수도 10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은별이가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아빠, 소풍 끝났어? 저는 웃었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얼굴이었을 거예요. 아직 멀었다. 숨 좀 고르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손이 떨립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어둠 속에서 불빛이 하나 다가왔어요. 차 불빛이었습니다. 정미가 보낸 검은 승합차였어요. 운전사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8명이 탔어요. 차 안이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어요. 그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얼굴에 닿는 순간 볼이 따끔거렸습니다. 동상에 걸리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차가 출발했어요. 단둥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흘러갔어요. 주황색 불빛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보였어요.
간판의 글자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어였으니까요. 은별이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봤어요.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을 거예요. 민수도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담으려는 것처럼. 순옥이가 발목을 주물렀어요. 부기가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양말 위로 발목이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어 가족 사진을 확인했어요. 사진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접혀 있었어요. 순옥이가 손가락으로 사진을 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단둥에서 선양까지는 기차를 탔어요. 정미의 조직이 미리 확보해 놓은 표였습니다. 중국은 기차표를 살 때 신분증이 필요한데 위조 조선족 신분증을 받았어요. 사진이 저와 닮은 듯 안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분증을 3번이나 떨어뜨렸어요. 기차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22년 동안 기관실에서 기차를 몰았는데 이번에는 객실에 앉아 있었어요. 승객이 된 겁니다. 레버를 잡지 않아도 기차가 움직였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차가 달렸어요. 누군가 다른 기관사가 레버를 잡고 있겠지요. 그 사람의 손바닥에도 굳은 살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양에서 곤명까지는 이틀이 걸렸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기차를 탔습니다. 아이들이 지쳐서 좌석에서 잠들었어요. 은별이는 순옥이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잤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기대어 잤어요. 잠든 민수의 얼굴은 17살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깨어있을 때의 그 체념한 눈이 사라져 있었어요. 곤명에서 안가에 들어갔어요. 안가라는 건 숨어 지내는 집을 말합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에 8명이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신해주 관사보다 따뜻했어요. 그게 이상하게 서글펐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어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순옥이가 가져온 먹을 것으로 밥을 지었어요. 쌀밥이었습니다. 중국 쌀이었어요. 은별이가 밥을 보더니 이건 왜 이렇게 하얘? 하고 물었어요. 아이들은 금방 지루해했습니다. 은별이가 창문에 김을 불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해와 집과 나무를 그렸습니다. 집 옆에 기차도 그렸어요. 민수는 구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순옥이와 아이들이 잠든 뒤에 일어나 창문 앞에 섰습니다. 북쪽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신해주가 그쪽 어딘가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쪽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교화소의 차가운 방에서 옥수수밥도 못 드시고 계실지 모르는데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철교 위에서 구겨졌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보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웃고 계신 얼굴. 아버지, 밥은 드시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틀째 저녁 정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이요. 곤명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버스로 12시간이요. 12시간. 또 기다려야 했어요. 그날 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였어요. 다시 봤습니다. 11시 4분이었어요. 4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손톱 밑에 때를 파냈어요. 같은 생각을 10번쯤 했습니다. 경비병이 우리를 봤을까? 열차 기관사가 사람을 봤을까? 신고했을까? 중국 공안이 오고 있을까? 새벽이 왔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동안 달렸어요. 산길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졌어요. 차가 흔들릴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순옥이도 잠들었습니다. 저만 깨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중국 남부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이 많았어요. 초록색 산이었습니다. 2월인데 초록이었어요. 신의주의 민둥산과는 달랐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흙길이었어요. 닭이 길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얼굴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작은 체구의 단발머리.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최동무, 예. 여기서부터 다른 안내원이 맞소. 나는 돌아가야 하오. 정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요즘 공안이 많이 조여오고 있어. 이 루트도 얼마나 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 씨, 고맙습니다. 정미가 웃었어요. 피곤한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우면 나만 가서 잘 사시오. 그게 갚는 거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가 돌아갔어요. 작은 체구가 흙길 위에서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정미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새 안내원을 따라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산길이었어요.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벅지가 불에 타는 것 같았어요. 순옥이는 부은 발목으로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굴이 찡그러졌지만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은별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은별이가 헐떡이면서 물었습니다. 오빠, 아직 멀었어? 민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조금만. 산을 넘으니 강이 나왔어요. 메콩강이었습니다. 강폭은 좁았어요. 하지만 물살이 셌습니다. 물 색깔이 누런 흑색이었어요. 강둑에 작은 나무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밧줄로 나무에 묶여 있었어요.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이걸로 건넙니다. 2번에 나눠 태울 거요. 배가 작았어요. 4명이 겨우 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명희와 아이, 박선영과 아이가 탔어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물살에 배가 흔들렸어요. 이쪽에서 지켜보는데 가슴이 조였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물살에 밀려 옆으로 흘렀습니다. 1시간 같은 5분이 지났어요. 배가 건너편에 닿았습니다. 배가 돌아왔어요. 우리 차례였습니다. 저는 노를 잡았어요. 기관차 레버를 잡던 손으로 노를 잡았습니다. 나무노가 손에 닿았을 때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요. 레버는 쇠였고 노는 나무였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것과 거칠고 따뜻한 것. 하지만 손에 전해지는 무게는 비슷했어요. 무언가를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22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노를 저었어요. 물살이 새서 팔이 떨렸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요. 순옥이가 배전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은별이를 안고 있었어요. 강 한가운데에서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쪽에 불빛이 있어. 고개를 돌렸어요. 건너편 강둑에 작은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은별이가 가리킨 그 불빛이 무엇이었는지 그건 강을 다 건너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노를 저었어요. 1번, 2번, 3번. 물살이 배를 밀었습니다. 팔에 힘을 줬어요. 압록강 위에서는 기관차를 몰았고 메콩강 위에서는 노를 저었습니다. 둘 다 가족을 건너편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어요. 배가 닿았어요. 흙이었습니다. 도흙이었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국이었어요. 은별이가 가리킨 불빛은 안내원이 켜놓은 손전등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8명이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메콩강 위로 달빛이 흔들렸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2월인데 따뜻했어요. 북한의 영하 25도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소풍이야? 저는 은별이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태국 국경마을에서 안내원이 말했어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시오. 자수하면 됩니다. 자수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자수를 하다니. 하지만 태국에서는 그게 절차였어요. 경찰에 자수하면 유엔 난민기구로 넘겨지고 거기서 남한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8명이 줄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이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름, 나이, 국적.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레버를 잡던 손이 볼펜 하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방콕으로 이송됐어요.
난민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방이라기보다는 큰 홀이었어요. 2층 침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우리 말고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얼굴이었어요. 지치고 겁먹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안도한 얼굴. 첫 번째 밥이 나왔어요. 흰 쌀밥이었습니다. 반찬으로 닭고기 볶음이 나왔어요. 접시에 밥이 수북했습니다. 은별이가 밥을 보고 멈췄어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 밥은 왜 이렇게 하얘? 곤명 안가에서도 흰 쌀밥을 봤지만 접시에 수북하게 담긴 건 처음이었어요. 순옥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은별이 그릇에 닭고기를 하나 더 올려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밥 한 숟가락을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버지가 옥수수밥을 씹으시던 것처럼 눈을 감고 씹었어요. 흰 쌀밥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찰졌어요. 옥수수밥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에 안 계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린 것 같았어요.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방콕에서 석 달을 기다렸어요. 유엔 난민기구의 심사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길었어요. 매일 같은 홀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 같은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 얼룩이 있었어요. 그 얼룩을 매일 봤습니다. 아이들은 적응이 빨랐어요. 은별이는 수용소 안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준 종이와 색연필로 하루 종일 그렸어요. 벽에도, 종이에도, 손바닥에도 뭐든 그렸습니다. 기차를 많이 그렸어요. 기차와 강과 다리를 그렸습니다. 민수는 수용소 안에 있던 낡은 컴퓨터를 만지작거렸어요. 키보드를 두드리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에서 USB로 보던 그 세계가 눈앞에 있었어요. 민수의 눈에서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옥이는 매일 아침 발목에 찬물을 적신 수건을 감았어요. 부기가 조금씩 빠지고 있었지만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침마다 밥을 받아와서 아이들 앞에 놓았어요. 그게 순옥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를 소개해준 브로커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식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화소에서였어요. 우리가 탈북한 직후였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었어요. 병이었는지 다른 이유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추운 겨울에 교화소에서 65살 노인이 그냥 돌아가셨다고만 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수용소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타일벽이 차가웠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지직거렸습니다. 그 소리만 들렸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드신 밥이 어떤 밥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흰 쌀밥이었을 리가 없어요. 옥수수밥이었을까요? 강냉이죽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마저도 못 드셨을까요? 교화소에서 65살 노인에게 어떤 밥을 줬을까요? 아버지는 평생 남을 먹이셨습니다. 손자들 먹이려고 쌀을 팔다 잡히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지막 밥그릇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 아들인 저는 모릅니다. 그게 제일 한이 됩니다. 교화소 철조망 앞에서 입술만 움직이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는 살아 계실 때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말해도 들으실 수 없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라고 했는데 다음은 없었습니다. 밥은 드시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영영 들을 수 없게 됐어요.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오늘 전화 한 통만 드리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두 번째 소식, 정미가 체포됐어요. 중국 공안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했어요. 우리를 보내고 돌아가다 잡힌 겁니다. 그 뒤로 소식이 완전히 끊겼어요. 정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우면 나만 가서 잘 사시오. 그게 갚는 거요. 그 사람은 왜 그 일을 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1인당 300만 원. 목숨을 걸 만한 돈이 아니에요. 정미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저는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영 물어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를 잃고 은인을 잃었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값을 치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정미에게도. 아버지에게는 흰 쌀밥 한 그릇 대접하지 못했고 정미에게는 고맙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남한행이 확정됐어요. 2015년 6월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족 4명 모두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은별이가 창문에 얼굴을 붙였어요. 아빠, 구름 위에 사람이 살아? 안 산다. 그럼 이 위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은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좋겠다. 아무도 없으면 무섭지 않겠다. 13살짜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아는 아이였어요. 민수는 창가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았어요. 비행기 좌석 뒤에 꽂혀 있던 이어폰이었습니다.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음악인지 뉴스인지.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순옥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른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진이 구겨지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철교 위에서, 승합차에서, 안가에서, 수용소에서. 이 사진은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작업복 왼쪽 가슴에 검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닿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6월의 공기였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했어요. 습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신의주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와는 달랐어요.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어요. 은별이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비행기를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이거 다시 타? 저는 웃었어요. 타고 싶으면 타는 거야. 은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진짜. 그게 자유라는 건지 그때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교육시설이에요.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처음 배운 게 지하철 타는 법이었어요. 카드를 찍고 들어가서 화살표를 따라 걸어가서 문이 열리면 타는 거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일인데 손이 떨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들 빠르게 걸었어요. 부딪히면 어쩌나, 길을 잃으면 어쩌나. 22년 동안 기관차를 몰았던 사람이 지하철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나원 식당에서 첫 번째 식사를 했어요. 흰 쌀밥 위에 계란 프라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국이 나왔어요. 반찬이 4가지나 됐습니다. 은별이가 식판을 들고 멈췄어요. 매일 이거 먹어? 교육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이요. 은별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별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버지가 옥수수밥을 씹으시던 것처럼 눈을 감지는 않았어요. 눈을 뜨고 씹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밥이었어요. 자유의 밥이었습니다. 눈물을 참았어요. 여기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경기도에 작은 빌라를 얻었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신의주 관사보다 2배는 넓었습니다. 보일러가 나왔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은별이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10번쯤 반복했어요. 엄마, 이거 계속 나와? 순옥이가 웃었습니다. 계속 나와. 직업을 구해야 했어요. 기관사 경력은 남한에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을 다녔어요. 이력서에 쓸 게 없었습니다. 학력도 자격증도 남한에서 인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관사를 22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로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운전 자리를 얻었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운전 경험 있어요? 기차를 몰았습니다. 면접관이 웃었어요. 기차요? 예, 22년. 면접관이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게차는 기차보다 쉬울 거예요. 첫 출근 날, 지게차에 올라탔어요. 레버를 잡았습니다.
손에 익은 감각이 돌아왔어요. 쇠 레버였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어요. 기관차 레버와 크기는 달랐지만 손바닥에 닿는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레버를 앞으로 밀었어요. 지게차가 움직였습니다. 100톤짜리 기관차 대신 2톤짜리 지게차를 몹니다. 무게는 100분의 1로 줄었는데 마음은 100배 가볍습니다. 이 지게차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화물칸에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퇴근하면 가족한테 갈 수 있어요. 동료가 첫날 물었습니다. 전에 뭐 몰았어요? 기차요. 동료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어요. 민수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2017년에 합격했어요. 2018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공학과였어요. 북한에서 USB로 시작된 호기심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USB 때문에 맞았고 그 USB 때문에 꿈을 찾았어요. 2022년에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아버지,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 첫 월급이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네가 써라. 민수가 봉투를 다시 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셔야 해요. 밀고 당기다가 결국 받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은별이는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수용소에서 시작한 그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이 은별이 그림을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2023년에 예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은별이가 그리는 그림에는 기차가 자주 나왔어요. 강도 나왔습니다. 다리도 나왔어요. 하지만 그림 속 기차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이었어요. 순옥이는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떡볶이, 김밥, 어묵.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던 순옥이가 이제는 떡볶이를 팝니다. 발목은 다 낫지 않았어요. 오래 서 있으면 아직도 붓습니다. 그래도 순옥이는 매일 가게에서요. 손님이 사장님 떡볶이 맛있어요 하면 순옥이가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장마당에서 좌판이 뒤집혔을 때도 이 사람은 웃었구나. 두부 세모는 살렸어 하면서 매년 아버지 기일이면 식탁에 밥그릇 하나를 더 놓습니다. 흰 쌀밥을 수북하게 담아요. 반찬도 올립니다. 된장, 김치, 계란 프라이.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들로 은별이가 물었어요. 아빠, 이거 할아버지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못 드신 밥이다. 아버지가 드시지 못한 흰 쌀밥. 저는 매년 이렇게 차려드립니다. 드실 수 없는 걸 알아요. 들으실 수 없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아버지, 아들이 밥 차렸습니다. 드십시오. 오늘 밥상에 빈자리가 있으신 분, 그 마음 저는 압니다. 정미 이야기를 마저 해야지요. 정미는 끝내 소식이 없었어요.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만 가서 잘 사시오, 그게 갚는 거요 였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정미 씨.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게 갚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매일 갚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신의주에서도 5시에 일어났습니다. 달라진 건 일어나서 하는 일이에요.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현관문을 엽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물류센터까지 걸어서 15분. 걸으면서 하늘을 봅니다.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걸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지게차에 올라타요. 레버를 잡습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옮깁니다. 기관차보다 작고, 기관차보다 가볍고, 기관차보다 자유로운 이 기계를 몹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기차 소리가 났어요. 레일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잠깐 멈칫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금방 지나갔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었어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올려놓고 일을 시작해요. 1997년 5월 5일. 사진 속 아버지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웃고 계십니다. 그 옆에 풋내기 아들이 서 있어요. 그 풋내기가 47이 됐습니다. 기관차 대신 지게차를 몰고
신의주 대신 경기도에서 살고 옥수수죽 대신 흰 쌀밥을 먹습니다. 18년 동안 사람을 실어 날랐습니다. 수천 명을 국경 너머로 보냈어요. 그런데 제 가족은 단 한 번도 그 기차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그 기차가 아니라 두 발로 다리를 건넜어요. 그때는 태울 수 없어서 한이었고, 지금은 태우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가족이 있는 것, 밥상에 흰 쌀밥이 있는 것, 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레일이 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내내 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옥수수밥을 눈을 감고 씹는 장면인데요. 40년을 철도에서 바치고 기관사의 꿈을 3번 꺾이고 퇴직 후 홀로 찬방에서 아들이 싸온 도시락을 먹는 아버지 말이죠. 그 숟가락질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밥이 있습니다. 옥수수죽으로 시작해서 흰쌀밥으로 끝나는 서사이지만 정작 가장 가슴 아픈 지점은 아버지의 마지막 밥그릇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고통을 통해 자유를 얻었지만 아버지에게 밥 한 끼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기일에 차리는 흰쌀밥은 효도가 아니라 아들의 속죄에 가깝습니다. 그 간극이 이 영상의 진짜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